평창 아름다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동계 패럴림픽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신희연 선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따던 순간 벅찼고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동메달을 확정 지으면서 관중과 함께 부르던 그 눈물의 애국가도 명장면이었죠.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 남긴 땀방울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준 36명의 선수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이렇게 평창의 모든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평화올림픽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박람회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우리 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하기로 했죠. 대표는 가수 윤상 씨. 내일 판문점에서 현송월 단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점점 풀어가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라는 올림픽 정신이 우리 남북 관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핀란드 남북미 1.5 트랙 회동입니다. 북유럽 핀란드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만나요? 네,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오늘 새벽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최강일 부국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인데 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이죠. 1.5 트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반관 반민 회의이기 때문인데요. 누구 나와요? 미국에서는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가 나오고요. 전직. 네, 전직. 예.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낸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예. 신각수 전 주일 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전직. 네. 핀란드 외교부 측은 학자들과 관료들 사이 일상적 모임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5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을 앞둔 당사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으로 읽히고 있네요. 예, 지금 이것에 앞서서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역시 스웨덴에서 외무장관 회담했잖아요. 네. 예, 스웨덴은 북한 내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주목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트랙으로 북미 정상회담, 남북회담 속속 준비가 되고 있는 준비되고 모습입니다. 있는 양상이 포착이 되네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 영장 청구 검찰의 결단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오늘 결정 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금요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요. 예. 이제 문 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쪽에 무게를 뒀어요?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혐의액만 110억 원대 이르는 상황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영장이 청구되면 2, 3일 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주말 사이에 주목받은 사람은 부인 김윤옥 여사 아닙니까? 네. 김윤옥 여사의 검찰 조사 가능성은 어때요? 이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거나 또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하는 의혹,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부터 결정된 뒤에 예.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 그런 것들을 검찰이 결정할 것 같네요. 하여튼 요즘 검찰이 참 바쁩니다.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열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되죠. 맞습니다. 열흘 만에 검찰 재소환돼서 잇따른 성폭력 추문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 발로 찾아간 거였고 이번에는 검찰이 부르는 겁니다. 네. 예. 미진한 것들 수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푸틴의 24년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또다시 푸틴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투표가 끝났고요. 예.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한데 출구조사를 보니까 73.9%의 득표율로 승리가 예상되네요. 73.9%. 네, 대선 연임이 확정되면요. 예. 푸틴은 6년 후인 2024년까지 크렘린궁을 지키게 됩니다. 푸틴은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을 지내다 3연임, 그 3년임 금지 규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 4년간은 총리로 재직했고요. 그렇죠. 2012년에 다시 대통령에 오른 뒤에 이제 2024년까지 계속되는 대권을 확보하게 되면 모두 24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 셈이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됐잖아요. 네. 왜 러시아도 이렇고 우리 주변 열강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 총리제가 도입되어져서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군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못하면 내가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며칠 만에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모처럼 꿈틀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건 무리다. 6월까지 국회가 합의하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다른 야당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의당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하고 나서서 주목이 됩니다. 사실 정의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늘 지지하는 쪽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눈에 띕니다. 이번 사안이요. 정의당 헌법개정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심상정 의원 연결을 해보죠.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 나오셨는데.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로 나오셨어요. 지금 그 개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예. 정의당은 이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 효과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끝내 개헌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대통령안이 발의되면 현행 헌법에 따른 개정 절차에 따라 돌입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붙여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제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은 어쨌든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자유한국당 116석 자유한국당에서 막혀버리면 이 개헌안은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번 물거품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추동력 다 잃어버리면서 개헌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릴 거다 이런 말씀. 그게 걱정된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시기 문제네요. 6월 13일에 투표하는 걸 못 박지 말아달라는 요청. 네, 그 시기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국회 개헌안을 만들려면 쟁점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여야가 서로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또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은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 내용 협상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나마 당의 입장을 서둘러 밝히고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통령도 절박하게 나서시고 야당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과 책임 공방하기보다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주도해서 대통령 압박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 개헌안 내용 보면은요.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지금 야당들이 요구하는 분권과 병행할 수 있다.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병행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야당들이 다 인식을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분권의 내용인데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이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다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상 내각 책임제와 같고 지금 당장 내각 책임제로 가기는 어렵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그런 총리 인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게 탈반으로 낸 게 이제 총리 추천제죠. 지금 근데 저 청와대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년 연임제는 지금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4년으로 기간 축소하고 연임 한 번 더하게 하는 거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야당의 의지를 보이면 분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새로운 것들도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 우선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론이죠. 그대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가는 거면 좋겠다. 저희는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이제 자유한국당 표현이고요. 예. 저희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 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또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니고 총리 추천제. 국회가 총리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정도 갖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선 총리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리를 국회가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 안 하세요? 그건 이제 총리 선출제는 사실상 내각 책임제와 같다. 이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선 그 여당이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천 정도가 맞다. 네.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한 총리 추천제와 또 총리 선출제가 사실상 다 같고 이게 다 내각 책임제다. 이렇게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지나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뽑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여당이나 또는 여당이 구성한 국회 다수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을 다 선임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아니,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예요. 이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사실은 더 정의당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얼른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제 손보는 문제가 한 줄기라면 선거제도 손보는 문제가 또 개헌의 한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의 전국 총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등은 못하지만 2등, 3등 많이 하는 그런 당들 있잖아요. 이런 당들은 의석수는 적어도 총 득표수는 많아요. 그런 당들을 위해서 득표수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다면 6석이 아니라 22석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비례성이에요.
투표하는 민심이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석수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이제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개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지금 뭐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지금 그 장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없이 개혁은 사실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은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해서 예, 예. 선행하고 예.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 내 그 배지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안 돼 왔고 개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 개헌과 함께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사실은 지역구에서 1등 많이 하는 당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웬일인지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만약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의당이 주장하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주장하는 이걸 받는다면 함께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연대 형식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저희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일이 중요하고요. 어떻게든? 그러려면은 예. 여당과도 연대해야 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원내 5당이 합의를 할 때만이 성사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당과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예. 어떻게든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확실히 받는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도 한국당 원하는 9월, 10월 정도로 합의해 줄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흔쾌히 받으면은 예. 여권에서도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테고요. 어허. 그렇게 해서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면은 시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부차적인 6월 문제다. 안에 국민투표를 할 수도 원래 약속한 대로 6월 13일 날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한국당이 그건 빨리 아니라고 합의를 이미 하면 말을 되죠. 해버려서요. 시기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예.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국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입장 확인하죠. 심상정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마느냐 오늘 결정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긴장된 주말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이죠.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행간 그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예. 지난 주말 동안 거의 월요병에 시달릴 정도로 고민을 했을 문무일 검찰총장. 이 MB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예.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영장 청구할 거라는 거는 확정적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시기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조사 받았으니까요. 예. 오늘이 닷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하루 이틀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난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은 고민할 시간이 충분해서 타이밍상으로 오늘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개인 의견 여쭐게요.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할 당연하죠. 수밖에 없다고 자, 보는 그럼 거죠. 하나 더 그냥 나가서 질문 드릴게요. 네. 영장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법원에서 오케이 할지 말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100%다. 네,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인간인데요. 첫 번째 인간은
구속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구속하지 않을 이유 제가 자꾸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예. 다 정치적 이유예요. 검찰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는 피의자 인권보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과자만 훔쳐도 구속되는 시대에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뢰 혐의액만 110억 원입니다. 다스 횡령 금액은 350억 원이거든요. 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종병격인 김백준, 이병모, 이영배 최측근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은 구속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예.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 부인했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100% 할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누군가는 짐을 져야 한다입니다. 무슨 짐이요? 검찰이 차고 넘치는 구속사유 외면하고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 그러면요. 또 다른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거요? 김인영 여사는요? 아들 시영 씨는요? 예. 사위는요? 형님은요? 조카는요? 이런 질문에 검찰이 어떻게 다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김 여사 보세요. 혐의가 간단치 않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원 받았죠. 다스 법인카드 4억 원 썼다고 예, 하죠. 예. 아들 시영 씨는요. 땅 매각 자금 263 도곡동 땅 예. 263억 원 중에 10억 원 받아 썼다고 하죠. 다스 배당금 뭐 수억 원 송금 받았다고 하죠. 하청업체 강제로 뺏었다고 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요. 불법 자금 배달했다고 하죠. 비자금 조성한 형 이상은 회장은요. 그러니까요. 이 전 대통령은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럼 다 불구속시킬 거야? 이런 질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지금 혼자 몸이 아닙니다. 일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가족 대표해서라도 지금 MB가 구속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수밖에 불구속될 없는 수 상황.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자면은 MB를 구속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건 더 부담스럽기 그건 말도 안 때문에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봐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네, 앞뒤로 영장 다 신청할 계산해봐도 수밖에 안 없다.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검찰과 법원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까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요? 영장을 청구했다고 치죠. 그럼 기각당한 검찰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법원의 고민이 더 크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영포빌딩 지하창고 문건도 있죠. 친인척들 전부 다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는데 근데 영장 어떻게 그 청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당한다?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기각했잖아요.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개특위 나가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만약에 기각하면요. 아니 개혁한다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검찰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영장 청구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청구까지는 100%다. 이렇게 보시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전 발부할 거라고 봅니다. 여건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문자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늘 저희가 아이돌 그룹이죠. 워너원을 화제 인터뷰 시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워너원 누구지? 하시는 부모님 세대가 혹시 계시다면 오늘 도대체 왜 우리 자녀들이 그토록 열광하는가, 어떤 매력이 있는가, 아이돌의 삶과 노래에 대한 얘기 화제 시간에 함께 듣고 공감을 해보시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탐정 손수호 시간에 소개해드린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저희가 전해드리고 나서 정말 분노의 문자들이 폭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남아있는 어머니, 유족의 이야기를 좀 꼭 직접 듣고 싶다 요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9만 명 넘어선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유가족의 얘기 직접 들어보죠.
그리고 월요일의 코너죠.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청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한 해에 1,000만 원씩 직접 지원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네, 지난 2009년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단역 배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이어 동생까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다루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실한 수사를 했는가. 또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드라마 그 현장에서 여전히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유족으로부터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망한 자매의 어머니세요. 장현록 씨 연결을 해보죠.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네. 예. 10년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은? 네.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자라는 우리 딸들의 유언을 되새기며 저주를 빌면서 살았습니다. 유서가 있었어요.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많지요. 죽는 길만이 사는 네. 길이다. 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층 28일, 18층 18일, 18시 18분 18초. 지갑 속에도 돈이 8,000원이 있었습니다. 예.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했던 얘기는 결국은 네. 살 방법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그 당시를 떠올리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004년 7월까지 갑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큰딸이 동생 추천으로 그러니까 드라마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나보다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어떤 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쳤더라고요.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강간범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집안을 부시고. 그 전까지는 그런 이상 행동을 전혀 안 하던 딸 정상적인 네, 딸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말 그대로 조신하고 얌전했습니다. 집, 학교, 성당 이렇게. 그런데 아주 착한 언니고 착한 효녀, 큰딸이었어요. 효녀고. 성폭행을 당한 그 이후부터 완전 180도 다른 딸이 네. 된 거예요. 네. 자꾸 좀 물어보시죠. 너 갑자기 왜 이러니라고. 근데 말 안 하던가요? 물어볼 수가 없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동생도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털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단역 배우들을 네. 관리하는 기획사의 반장, 보조반장 이런 사람들 12명이 3개월 동안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네. 예. 엄마, 나 성폭행 강간당하고 같아. 강간범인이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얘는 조직이고 위계고 이런 생각으로 서울 와서 만나는데 나갔어요. 예, 예.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한 모금 마신 술에 너무 뱅뱅 돌아서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했는데 급습을 한 거죠. 근데 그 후로도 12명에게 지금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네, 수가 있는지. 바로 반항을 하니 예. 라이터 불로 키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첫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근데 그 후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그 사람들한테 이 우리 딸을 소개해 줬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전부 다 우리 집을 압니다. 전부 다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하면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집에 없을 때도 있는데 허허. 예, 순식간에 나가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일단 뺐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왜 네. 거절하지 못하고 다 나갔을까? 거절 못합니다. 일단은 동생을 팔아넘긴다. 불 지른다. 예. 엄마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어머님이 네. 정신과로 보낸 거고 거기서 이 사건들이 다 드러난 거고 경찰의 네.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갔으니까 모든 정보가 네. 밝혀지고 뭐 저 네. 죄 지은 사람들 죄값 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도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은 엄마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제 딸들이 죽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범인들이 12명이지만 예. 죽게 만든 거는 경찰입니다. 왜요? 조사 과정에서 예. 칸막이가 첫째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강간범 성기를 색깔, 둘레,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려오라고 A4 용지하고 예. 작아줬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거기 앉아서. 네. 그게 무슨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게? 저는 지금 훗날에 생각해보니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거 사건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여러 번 진정서를 넣어서 하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진상을 파헤치려고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경찰 조사 받던 기간 동안 너무 힘든 나머지 아예 경찰서 앞 차도로 막 뛰어들고 이런 행동도 했었다면서요. 그날이 그 강간범 보고 자세하게 묘사하라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우리 애는 그 안에서 떨어졌다. 제가 중단을 하고 때리고 나왔는데 그날에 8차선 도로에서 저쪽으로 그쪽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묘사해라라고 네. 하면서 킥킥거렸다. 네. 어머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경찰서 앞 차도로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네. 딸이. 이미 우리 애가 울고 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재발된 거죠. 결국은 그런 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네. 만에 2006년에 고소를 취하하죠. 네. 예.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네. 딸이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네.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 하더군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우리는 3, 5년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또 얼마 동안은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경찰들이 했기 때문에 예. 해서 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언니를 따라서 동생도 네. 목숨을 끊었어요. 네, 가더라고요. 아니 동생마저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소개를 얘는- 해줬다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언니가 이 세상의 전부니까. 전부잖아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전부예요. 그 정도 절대적인, 엄마보다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네, 따라가더라고요.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우리 만나자고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두 딸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네. 남편도 지병인 뇌출혈이 심해지면서 2달 만에 세상 떠나시고 네. 그 불과 몇 달 만에 가족 3명이 다 하늘나라로 간 거네요. 네. 4사람이 있다가 3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울면서 지내다가 자살 유가족 모임 찾아서 헤매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았습니다. 어머님도 네.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거의 실명 위기입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도 눈물이 마르질 않네요. 아유, 마음이 참 아픈데 형사 고소를 취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답니다. 법적으로. 남은 길은
가해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네.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고요. 네. 할 수 없이 1인 시위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네. 피켓 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네. 그런데 지금 그 12명은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주 여의도 바닥에서 수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단역 배우들 관리하는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네. 지금도 하면서. 네. 몇몇 기획사에서 아예 차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대표예요, 아예 한 사람은? 네. 아예 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들이 뭐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고소가 취하되는 바람에 아무런 죄값을 안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다라든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없습니다. 전혀? 네, 인면수심입니다. 없습니다. 참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다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보니까 9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셨던데 네. 법적으로는 아무리 뭐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요. 그건 어머니 알고 계세요?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은 이유가 예.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이 좀 알아라도 달라 해서 지금도 네. 1인 시위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피켓 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청원을 20만 명 일단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강간하고 이 살인한 이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 진정을 하시고 딸들 예쁜 딸들 모습이 아직도 뭐 눈 감으면 아른아른 하시겠어요? 아니요. 눈 떠도 보입니다. 네. 옆에 있는 것만 갖고 어제 일 갔습니다.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네. 생각나고 네. 계속 딸들 생각나고. 사람들은 뭐 잊어라. 멀리 왔다. 이렇게 하는데 10년 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배 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초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무슨 10년요? 절대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0년이 무슨 상관이에요. 죽기 1초 전까지 저는 그리울 것 같아요. 세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조금 진정하시고 어머니 힘내셔야 됩니다. 네. 예, 어머니가 힘내셔야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어머님도 지금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힘내시고 네. 이 사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네. 예. 정말 세상이 다 알 때까지 네. 지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네.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저희가 탐정 시간에 다루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 남아있는 유일한 유가족 장연록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네. 월요일 아침인데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바꿔봐야 돼요. 네. 힘이 좀 안 나지만 힘내서. 네네. 비가 지금 오든가요, 이택수 대표님? 네,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네, 바람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오늘 있습니다. 좀 봄비가 네. 내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네, 있었죠. 기억나세요? 누가 네.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두 분이 불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배따라기. 아, 배따라기였군요. 봄비 비 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왔던 비와 당신. 비와 당신. 박중훈 씨가 네. 직접 불렀던 비와 당신. 저는 사랑은 봄비처럼 예.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면정. 네. 예. 이름이 같으시네요. 저는 김입니다. 빗속에서도 생각나. 이문세의 빗속에서냐 존박의 빗속에서냐 네. 가지고 세대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존박. 저도 존박. 그래요. 아유, 억지로라도 우리 힘을 좀 내고 여론조사 들어가 보죠. 오늘의 본론. 스페셜 여론조사 경제해 오셨다면서요. 경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제 지표상으로는 요새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표상은. 네. 대표님은 이제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피부로는 어떠세요? 느껴집니까? 저는 이제 저희 업계의 현황은 뭐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졌고 또 올림픽 때문에 여론조사 업계는 아직까지는 뭐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모처럼 그 경제 호조 소식이 있었는데 생산, 소비, 투자 3대 부분이 모두 올라갔다. 다만 그 영세 중소 숙박 음식 업종들은 좀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청년 취업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청년 취업 대책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3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네. 그리고 취업 후 5년간은 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안 가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좀 경제를 돌아가게 해보자. 실업 문제도 해결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16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11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상품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금을 연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려서 3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책이 종전의 대책과 다른 점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준다는 거.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 거의 대기업 취업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참 이게 돈으로 이렇게 직접 지원 해주는 게 맞느냐? 이건 포퓰리즘 아니냐? 혹은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올 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쭌 겁니다. 답변은요? 네, 보기 1번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 2번은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는 찬성 55.7%, 반대 29.6%로 2배 가까이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배가량이나 높았어요? 네. 어떻게 분석이 돼요? 연령별로는 20대가 71.5%로 가장 높았고요. 역시. 40대가 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대 53.2%, 60대 이상은 49.4%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의외로 30대가 가장 찬성이 낮았는데요. 48.9%였습니다. 30대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20대는 71.5%나 찬성을 했는데 바로 위 30대는 40%대.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재직자가 역차별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리는 뭐냐 이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보면은 기존 재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30대가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좀 덜 했고요.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이 대략 10명 중에서 7명, 8명가량이 찬성을 했고요. 반면에 이 대책이 포퓰리즘이다. 또 선심성 퍼주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각각 77.3%와 68.3%로 나타나서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념상별로는 진보층, 중도층은 찬성, 또 보수층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 선심성 퍼주기라는 의견에 보수층은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55.7%, 반대 29.6%.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나왔군요. 일단은 뭐 찬성이 많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 정리조사로 가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69.6%로 70%에 다가섰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23.8%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빠졌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을 해서 예. 이번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요. 또 한미 한일 정상 통화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은 70.1%를 찍으면서 지난 1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70% 돌파. 네, 70% 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9.6% 주간 평균 69.6%, 70%대에 다시 근접했어요. 바닥치고. 네. 바닥이 60.8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60.8 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악재가 있잖아요. 지금 성추문, 네.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그쪽에 계속 좀 성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추문 사건이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난 1월 2주차에 70.6%를 기록한 이후에 당시 이제 가상화폐 또 남북 단일팀 논란 때문에 그렇죠. 6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정상 그 외교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국 대표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게 수치가 아니라 추이잖아요. 네. 그래프 추이 모양으로 봤을 땐 그러면 계속 70%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승세인 것은 사실인데 지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좀 굵직한 요인들이 많은 거군요. 네.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정쟁이 심해지면 또 하락할 요인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4월 말 5월 말 이 굵직한 정상회담 소식 때문에 60% 중반 이상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 가보죠.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3.7%포인트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51.8%를 기록했고요. 한국당이 0.6%포인트 하락한 18.6%, 바른미래당도 1.4%포인트 빠진 7%, 정의당도 0.5%포인트 빠진 4.7%,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습니다. 예, 주목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역시 그 야당은 대체로 빠졌고요. 민주평화당은 이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민주당이 오른 게 저는 조금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안희정, 박수현,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거기 복당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안 좋았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어떻게 올랐어요? 그 전주에는 성추문 소식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빨리 극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 차원의 신속한 출당 제명 조치가 있었고요. 또 민병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대수의진을 쳤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도 아무튼 당에서 출마를 이제 고사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낙마가 됐습니다. 아무튼 당 차원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질이 이제 오르면서 같이 동반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데가 다른 데는 다 떨어졌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도 민주평화당 0.1% 오른 거 빼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검찰 출두를 했죠. 또 이번 주 오늘 이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있을지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오를 수 없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6%포인트 빠졌고요. 바른미래당이 지난주에 한국당, 민주당 빠지면서 좀 반사이익을 봤는데 이번 주는 민주당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래당도
조금 빠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8,56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3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5.2%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빗속에서 저희가 이문세보다 존박이다 했더니 7274님 빗속에서는 역시 오리지널 이문세다. 실은 저도 노래방 가면 이문세. 실은 저도 이문세. 볼 수밖에 없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문제. 황창선님은 찬성입니다. 예, 좋습니다. 반면에 정혁진님은 왜 중소기업 청년에게만으로 한정하나요? 라고 하셨고, 오찬미님은 아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혜택 볼 것 같은데 이거 왜 반대하는가 이해 안 간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김은숙님은 포퓰리즘입니다. 선심성 맞습니다. 하셨고 8988님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세금이 대통령 개인 돈입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는 한 2배가량으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청취자 문자 들어오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찬반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뭐 한번 다음에는 찬반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아침입니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10년이 지나도 꼭 밝혀져야 됩니다. 정선희, 오진석, 이미애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 이정엽 님도 청와대 청원 동참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소 링크들을 저희 레인보우 쪽하고 뭐 게시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예, 청와대 청원 들어가면 여기에 재수사 요청하는 청원. 물론 재수사가 한 번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할 수는 없답니다만 어떤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많은 분들이 애끓는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상욱 대기자도 사실은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얘기예요. 뭡니까?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2일에 시국 토론회를 엽니다. 예. 주제는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예. 왜 이 개헌 토론회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열게 됐느냐 하면은 최근에 기독교 보수진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무서운 공산혁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담겨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너무 판쳤기 때문에. 너무 가짜뉴스가 도니까.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개헌에 대한 실상을 이제 토론회를 여는 거죠.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라고 하는 또 보수 기독교운동 단체 사이트에는 당신들이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별하는 판별가들이냐. 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냐. 거짓된 통일운동에 놀아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반박이 이제 올라오고. 기독교 개 내에서 말하자면 갈등이 벌어진 거군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요. 3.1절 앞두고 가짜뉴스가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때도 대형교회 목회자 보수 진영 신도들이 적극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때 언론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또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당 내에 아예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가짜뉴스 1만 3천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 중에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가지고 고소를 5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500건 어떤 거 있어요? 가짜뉴스. 뭐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저주, 죽어야 된다는 저주까지 포함해서 악성 댓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 잠깐 드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초안. 사실 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사회주의 개헌안이 마련됐다는 가짜뉴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북한에다 갖다 바쳤다는 뭐 그런 뉴스까지 등등등. 이런 거 여러분 카톡 본인의 카톡에 진짜 뉴스인 양 돌아다녔다면 다시 보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 대상자에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냐 하는 그 고소 대상자에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의 강연, 강의, 설교, 기독교 관련 사이트 기독교 관련 인맥을 통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얘는 지금 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모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장소는 또 하필 미아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청와대에는 주사파만 56%다. 나라가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거다. 볼셰비키 혁명까지. 여긴 또 가짜뉴스 의견 분명하지만 경기도 안양의 모 교회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몸 아픈 사람 빼고는 다 참석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또 나중에 밝혀져서 이슈가 됐죠.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박탈할 거다. 이 가짜 뉴스도 막 퍼지면서 뭐 강남, 목동 이렇게 부동산 비싼 곳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런 부동산 소유자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불리하게 이제 세제가 돌아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방 분권제는 곧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고 이게 바로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부는 공산주의 혁명에 이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가다 보니까 보수 기독교 진영이 상당히 많다 보니 이제 또 진보 기독교 진영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군요. 지금 새누리당 하부 조직으로 일했던 십자군 알바다는 이미 담당했던 목사가 처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 땡땡땡 본부라든가 한국 땡땡땡 네트워크, 라이 땡땡땡땡 몬트, 기독교 땡땡땡땡땡크 등등등 여러 기관들이 교회 내부에서 유통되는 상당의 가짜 뉴스 루머를 갖다가 추적한 결과 여기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거쳐서 나간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이런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흘러가려고 하는 건가? 물론 한국 기독교계라고 전체를 저는 싸잡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일부라고 하죠. 일부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건가? 첫째는 뭐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는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이 다음 총선 때 기독교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세력을 결집하고 연대를 지금부터 일찍 서두르고 있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있다. 뭐 자기들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신도들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국에 조직적인 힘을 갖추고 있고 이념적인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부터 이제 정치권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 이번에도 모든 가짜 뉴스의 뒤에는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모든 뉴스의 뒤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선거라는 거죠. 게 붙는군요. 기독교발 가짜 뉴스의 특징은 문제는 누가 엄청 잘한다 좋다가 아니라 누구를 박멸해야 된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내쫓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혐오와 핍박, 배척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반기독교적인 가치고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러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맨 앞에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이런 게 붙으면 거의 다 가짜입니다. 잠깐만요.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이런 거는 이런 게 붙고 뒤가 뉴스 형식으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 의심해봐라. 또 중앙 언론사의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블로그나 카톡 이런 걸 통해서 거창한 개헌 뉴스나 북한 뉴스, 커다란 북한 뉴스가 막 번져나가면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미 가짜 뉴스에 젖어서 살아온 기독교 신도들은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입맛에 맞는 게 나왔다고 더 위안을 삼고 그걸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전체 기독교인들,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같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건 강조해야 됩니다. 이미 있는 분들은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가짜뉴스가 뜨는 순간 확 믿어버리면서 또 자기도 열심히 전파하는. 속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예화를 이런 것들을 갖고 설교를 하는 문제가 그런 있고요. 분들도 계신다. 교회 관련 모임이나 외부의 모임에서 보고 들은 걸 교회에 와서 전파하는 행위, 단체 카톡방에서 열심히 퍼나르는 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신교회가 도덕적으로 신망을 잃었는데 정치적으로까지 아주 흉악한 집단이라고 국민에게 규정되면 정말 한국교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아침이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익숙하시죠?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 워너원의 노래입니다.
데뷔와 함께 괴물신인 이런 타이틀을 얻으면서 연말 시상식, 뭐 신인상 다 휩쓸었고요. 가요 차트까지 석권한 그룹인데 오늘 새 앨범을 들고 나온답니다. 벌써 앨범 선주문이 70만 장을 돌파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예. 올해도 워너원의 황금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워너원 11명의 멤버를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윤지성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리더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이돌식 인사인가 봐요. 아닙니다. 원래 앞에 소개가 뭐라고 이런 게 있는데 혼자라서 조금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All I wanna do, 워너원. 네네,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워너원이다. 이렇게. 네, 와, 멋있네요. 이게 저희 이제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제 중장년층이 많아요. 말하자면 워너원 팬의 부모님들 세대도 많으시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 세대한테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성 씨. 이 조금 전에 들은 나의 하나 그 노래. 네. 데뷔하고 한 몇 번이나 부른 것 같아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불러본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막 텐션 올라서 부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뽑히던 그 순간 기억도 막 살아나니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성 씨는 감사합니다. 언제 인기를 실감해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소개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막 이만큼 선주문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나 많이들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셨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끼리도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저희 노래 나오면 아직도 신기하고 막 그래요. 아직도? 네네, 진짜로 아직도 우리 노래 나온다 이러고. 그래요? 야, 아직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워너원은요 2000년대 들어서 데뷔 앨범을 100만 장 넘긴 가수 최초랍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지성 씨? 한번 저번에 이렇게 듣긴 했는데 들을 때마다 놀랍죠. 되게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좀 실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우리 노래가 나오면 신기하고 길거리 가는데 알아보면 신기하고 그래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들끼리 막 얘기해요. 나 오늘 밥 먹을 때 막 사람들이 알아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밥 먹고면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런 그룹입니다. 워너원. 이렇게 순수해요. 아직도 순수해요. 아직도 신인 티가 나고 11명입니다. 우리가 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룹하면 많아야 3명, 4명. 그렇죠. 정말 많으면 5명. 뭐 소방차, 서태지와 아이들, 핑클, 많으면 H.O.T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네. 워너원은 11명이에요. 네, 맞아요. 참 이 리더로서의 애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1명의 개성 강한 청년들을 이끌고 가려면. 일단 11명의 친구들이 다 사실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고 개성도 강하고 근데 또 저희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일이 있거나 이러면 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장난이 되게 밝아요, 아이들이. 좋게 말하면 밝은 거고. 네, 정신이 없어요. 근데 또 얘들아 이제 이거 하자 이러면 또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쫑쫑쫑쫑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뭐 많이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예. 참 재밌습니다. 워너원의 리더 윤엄마 윤지성 씨. 여러분 왜 리더냐면 우리 윤지성 씨가 이런 리더십도 있지만 연습생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사실은 내공이 있는 멤버예요. 얼마나 했죠? 생활을? 방송에는 이제 5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거의 7년 정도를. 야, 아니 그 7년이면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어요? 이거 내가 되겠나? 계속 이것만 해도 되나? 뭐 이런.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항상 플랜 B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플랜 B? 네. 어떤 식으로? 대학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연기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리치료, 연극심리치료 같은 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연습생을 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들으면서 참 우리 윤지성 씨가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꿈도 스마트하게 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인 거에서도 지성 씨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네네. 있고.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제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그냥 그 말 하나로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지금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지금 하루하루를 잘 살고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바로 마음 추스리고 다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루 지나다 보면 그 미래에는 분명히 끝이 너무나 예쁘고 멋있을 거라고 힘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생각한 그 목표에 가 있을 거다. 네네. 꿈이 이루어져 있을 거다. 너무 멀리 보면 지치니까. 참 따뜻하고 반듯하고 인기 있을만 하네요. 윤지성 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너원의 리더 지금 윤지성 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워너원은 올해까지만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11명이 지낼 것 같은데 뭘 좀 꼭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 해요. 저희가 팬미팅은 했었는데 사실 콘서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콘서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올 한 해 해보고 싶은 많은 일정들, 목표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번 새 앨범 활동도 잘하는 거 들어있겠죠? 그럼요. 저희 그렇죠. 이번에 뭐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부메랑이고 선공개곡은 약속해요라는 곡이 선공이 되었습니다. 노래 타이틀은 부메랑. 공개 앞두고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설레고 떨려요. 황금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포부를 잔뜩 들고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앨범을 좀 준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안무도 중요하잖아요. 아이돌 그룹은. 중요하죠. 잘 짜졌어요 이번에 좀? 이번에 안무가 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안무여가지고. 그래요? 첫날은 진짜로 저희가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기어 나왔어요. 그 정도예요? 네, 진짜 다들 기어 나오고 막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이야, 이거 기대가 되네요. 부메랑 안무. 뭐 TV에서 모습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 선공개곡 일단 선공개곡 제목이 약속해요. 이 선공개곡을 제가 오늘 청취자들께 좀 들려드릴 거예요. 진짜요? 예,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뉴스쇼 청취자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워너브를 비롯한 팬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노래 자연스럽게 깔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 윤희성입니다. 뉴스쇼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해요라는 곡은 저희가 워너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만한 예쁜 가사들로 많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워너원 약속해요라는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따가 공개되는 부메랑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워너원 멤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멤버들 이쁜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